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딱 마흔이 된 남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제가 원래 사연 채널을 듣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날을 처음으로 이곳 사연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곳 영상을 보곤 좀 놀라웠어요. 저 말고도 황당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말이죠. 아무래도 직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보니 이곳의 영상 사연들이 더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시 제가 겪은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겪은 사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결혼을 문제로 젊은 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니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제 사연을 말하기 전에 제 인생을 짧게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전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큰 고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내외 물건을 국내로 판매와 유통하시거나 해외로 재수출하시는 종합 상사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업 수익이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워낙 근면성실하게 사업을 꾸려나가셨고 그런 아버지를 믿고 오랜 기간 꾸준히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많았기 때문에 큰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4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시장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그 당시 거래를 하고 있던 해외 업체 중 두 곳이 연달아 망하게 돼 밀려오던 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운용하실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어 집안 경제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시며 여러 상황을 겪어오셨던 아버지께서도 그때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장남이었던 제가 힘들어하시던 아버지에게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사업을 돕기로 한 거죠. 집안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저로선 아버지 사업을 돕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취업이 힘든 시절입니다만 저희 때도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관문이 좁긴 마찬가지였을 때라 금방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취업을 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취업을 2, 3년 미루더라도 아버지 사업에 힘이 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됐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인생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집안 걱정하지 말고 취업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어 하시며 제 도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저를 포함해 직원이 겨우 4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사업체였고 그만큼 업무 파악도 쉬운 상황이었지만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저에게는 그 간단한 업무를 배우는 것마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막막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저와 회사에 도움이 됐어요.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아버지와 다른 회사 직원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회사 업무도 잘 모르고 있는 저의 주장을 아버지와 회사 직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큰 결심을 해주셨고 사업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도하에 종합상사에서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회사를 변모시켰죠.
다행히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어요. 흔들리던 아버지의 사업은 안정이 됐고 사업의 방향을 틀고 난 몇 년 뒤에는 이전 상사 때보다 더 높은 매출을 짓게 되며 성공적인 회사로 탈바꿈시키게 됐죠. 이후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열중하다 보니 총 5이던 자그마한 회사를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큰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회사를 돕는 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고 어느덧 저는 30 후반의 나이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가 되어 있었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족해지니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애나 결혼 상대에 대한 조건을 그다지 따지지 않았어요.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다고 생각될진 모르겠지만 믿을 수 있고 순수한 사람이면 전 충분했죠.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상대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저의 경제적인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전 그런 의도와 관심을 숨기지 않는 여성들이 좋게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고 있던 연애 상대들과 모두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 배경과 정체를 숨기고 연애 상대를 찾으러 다닐 수도 없었으니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이 굳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한 저를 곁에서 보시며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 스스로 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회사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 부모님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졌죠. 자연스럽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취미를 다양하게 가져보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취미활동 모임에 기웃거리게 됐죠. 그렇게 여러 모임을 다니며 취미활동을 늘려가던 도중 와인 모임을 하는 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죠. 저도 그저 취미를 늘리고자 다녔던 모임이었던 탓에 그런 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진 모른다는 말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희진이는 평소 모임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아우르는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가 직접 봐왔던 희진이 역시 누구보다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에게 끌렸던 거였겠죠. 사실 제가 희진이에게 이성으로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저 역시 희진이를 좋게 봐오고 있었거든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이 아니면 선뜻 나서는 일이 없을 텐데 희진이는 그런 생각 없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희진이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보통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살필 수 있을 텐데 희진이는 얼마나 사랑받고 여유 있게 자랐으면 자기보다 주변을 챙길까 싶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희진이와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희진이의 가정사는 그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와인 모임에서 만난 탓에 희진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연애하는데 많이 서투르지? 사실 난 그동안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거든. 연애는 물론이고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다닌 것도 얼마 안 됐어.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사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뒤늦게 남들 사는 것처럼 모임도 다녀보고 취미생활도 누려보고
덕분에 오빠까지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요즘 나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여태껏 나이든 홀어머니 챙기느라 뒤늦게 여유를 가져본다는 희진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애도 변변히 못 해볼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는데, 그러는 와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은 꾸준히 다녔다고 하더군요. 나도 여유가 없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서 여유 생길 때마다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작 돈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지. 사실은 그런 분들께는 돈보다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거든. 그래서 주말마다 보육원이나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찾아가 뵙고 봉사 다니는 일 자주 했었어. 혹시 괜찮으면 오빠도 나중에 나랑 같이 봉사하러 갈래? 분명 오빠도 한번 다녀오면 굉장히 보람찰 거야. 그런 희진이를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희진이보다 더 여유가 있으면서도 주변을 둘러볼 줄 몰랐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희진이는 여러모로 보통의 여자들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의 배경을 알게 됐고, 여유가 있는 제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달리 희진이는 그런 저의 배경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죠. 보통 다른 여자들은 저에 대한 것보다 제 배경과 여유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희진이는 신기할 만큼 제가 가진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저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던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희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희진이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도 제가 쓰는 100원마저 자기 돈처럼 아까워하며 허투루 쓰려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도 수수하고 검소한 성격에 돈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여자로서 남자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는 희진이의 모습에 저는 희진이에게 점점 더 마음이 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진이가 그동안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여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제가 그런 희진이와 결혼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희진이 역시 저를 자신의 반쪽이라 생각해줬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척이나 긴장하며 예비 장모님이 되실 희진이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게 됐죠. 연애하는 동안 희진이의 좋은 모습들을 보며 이런 희진이를 키우신 어머님 또한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김없이 착한 딸을 길러내신 예비 장모님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설렘과 떨림을 안고 예비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됐던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착하고 바른 여자친구를 봐왔기에 희진이 어머님 역시 비슷한 성품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 뵙게 된 예비 장모님은 제 예상과는 무척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는 다짜고짜 저희를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전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하도 칭찬을 많이 하길래 어떤 사윗감일지 내내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를 너무 했나? 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키도 그만저만하고 얼굴도 어디 잘난 것도 없는 게 자네 우리 딸에 비해 너무 못난 거 아닌가? 엄마 왜 그래? 결혼하는데 외모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오빠 정도면 괜찮은 얼굴이야. 또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예,
비교를 아무나 하고 비교해서 되겠어?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희진이 네 옆에 있으려면 보통이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뭐가 모자란다고 눈을 그렇게 낮춰서 시집을 가? 그리고 무슨 일 한다고? 아버지와 같이 하던 회사 받아서 일한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나는 이름도 한번 못 들어봤는데 그거 진짜 있는 회사가 맞긴 한 거야? 어디 아무 회사 이름이나 대고 사기치는 거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이름이 유명한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꽤 탄탄하고 명망 있는 회사입니다. 업종 방향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이름이 유명하진 않지만 성과도 꽤 내고 있고요. 사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는 말이네. 자네 내 딸이 순진하고 착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순진한 내 딸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네.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우리 집안의 어른이라고 나 혼자고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다고 괜히 순진한 내 딸 데려다가 사기치려는 거 아닌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예비 장모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외모부터 회사 사정까지 별별 트집을 잡으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유명하지도 않고 작은 회사라 불안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건가 싶어 자세히 설명드리고 증명을 해봤지만 그런데도 제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냐며 도통 저를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제가 못 믿었고 따님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 같다며 반대하시는 장모님 때문에 저희의 결혼은 쉽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희진이가 서로 진심이니 결혼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예비 장모님의 막무가내 앞에서 당황해 고전을 겪고 있는 동안 정작 여자친구는 저를 적극적으로 돕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인사 자리에서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예비 장모님께 모진 소리만 듣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던 건지, 뭐가 모자라서 그랬던 건지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 부모 마음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렵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전에 희진이에게 듣기로는 예비 장모님께서 희진이를 유독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희진이가 어렸을 적 생사를 여러 번 오갈 만큼 심하게 아팠었고 그런 와중에 아버님 없이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셨던 예비 장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더더욱 여자친구를 애지중지 기르셨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애틋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오니 장모님 입장에서야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놈이 나타나 하나뿐인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며 제가 먼저 장모님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사위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모님께서도 언젠가 마음을 여시고 제게 따님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와중에 희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선물이라도 좀 해보면 어때? 선물? 뭐 어떤 선물? 아니 그냥 가방이나 보석이나 그런 거 있잖아. 명품백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모피 같은 것도 괜찮지. 사실 우리 엄마 모피 한번 입어보시는 게 평생 소원이셨거든. 명품? 어머님께서도 희진이 너처럼 그런 건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에이, 내가 특이한 거지.
세상에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그런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시지 않아? 그리고 사람 마음 돌리려는데 말로만 할 수 있겠어?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 정도 성의 보여서 나쁠 건 없잖아. 그 정도야 오빠한텐 그렇게 부담도 아닐 거고. 엄마가 오빠를 못 믿어하는 것 같으시니까 오빠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보여드리면 안심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가 그동안 알던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소 워낙 검소하고 무력이라고는 전혀 없던 여자친구였기에 그동안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여자친구 사정을 다 알고 결혼 문제에서도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제대로 해올 수 있을지 걱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자고 비싼 선물을 하면 좋겠다고 하니 저는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벌써부터 선물하면 돈으로 환심 사려 한다고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예물예단은 우리 부모님과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거고.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선물 정도는 어른들 상관없이 오빠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거기다가 우리 집은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만 챙기면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미리미리 해서 우리 엄마 마음 돌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예물 예단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의 표시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 응? 이전까지는 희진이가 돈 문제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굴었던 탓인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희진이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진이의 조언을 받아 열심히 고르고 골라 예비 장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랐습니다. 결혼 허락도 받기 전에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했지만 여자친구 말대로 뭐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테니 걱정할 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선물을 들고 다시 예비 처가를 찾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너무 호되게 반대를 당했던 탓에 긴장이 더 됐지만 이번엔 선물도 있으니 여자친구 말대로 장모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저의 진심이 담긴 선물 앞에서도 장모님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이게 뭔가? 자넨 지금 내가 이걸 받고 내 딸 내어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 뭐 명품이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아? 이까진 명품 요즘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 정도로 내가 자네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나?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이래서 자네가 안 되겠다고 하는 걸세. 이왕 선물하려거든 좀 제대로 된 걸 하던지 괜히 돈 쓰고도 욕을 먹나 그래? 그러게 돈도 써본 놈이 쓸 줄 아는 건데 자네가 이 정도 그러신 걸 보니 더욱더 믿음이 안 가네. 예비 장모님께서는 제가 들고 간 선물이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저의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까지 하시며 또다시 저를 나무라셨고 저는 저의 진심을 전하지도 못한 채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 봐. 결국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잖아. 어머님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돈으로 산 선물 가지고는 내 진심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브랜드 추천해준 건 희진이 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딸랑 가방 하나 들고 올 수가 있냐고. 요즘 그 정도 가방은 길에 가면 널렸어. 어린애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인데 겨우 그거 하나로 우리 엄마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오빠는 여유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배포가 작아? 이러니까 하고도 욕먹지. 내가 말한 거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나중에 예물할 거 생각해서 미리 선물하라 한 건데 예물에 명품백 하나 하는 집이 어딨어. 여자친구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예비 장모님처럼 저를 타박했습니다.
뭐 언제는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하더니 이젠 예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른 비싼 선물들을 계속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체 성의 표시를 얼만큼 해야 맞는 건지 당황스러웠지만 당시에는 늦어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여자친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비 장모님께 비싼 선물을 여러 번 더 하고 나서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진심이 아니라 저의 지갑을 열어보여 환심을 산 셈이 됐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런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유독 돈에 집착하는 예비 장모와 부추기는 여자친구의 수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의 이상한 점들보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제게 보여줬던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번 결혼식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에게 끌려다니다 드디어 상견례 자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를 하게 됐을 때만 해도 저는 힘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거라곤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할 행복한 미래만 남겨놨다고 생각했죠. 예비 장모님이 변수긴 했지만 결혼 허락을 받는 내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남자인지 증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조율하는 것 이외에는 결혼식에 대해 나눌 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안심을 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좀처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당황하시겠지만 괜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희 희진이 부탁으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전 아직 두 사람 결혼에 대해선 확실하게 결정 내린 게 없습니다. 아드님에게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딸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 넘겨가면서 정말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그래서 한 번뿐인 결혼 아무 남자에게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시집을 보낸다고 해도 쉽게 보내고 싶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희진이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이예요. 남편 없이 저 혼자 딸 키웠지만 어디 가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 들어본 적 없었고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며느리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선 어디 제대로 된 집안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저도 저희 희진이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야 자기 자식이 다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드님이 저희 희진이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평생 엄마 말이라면 잘 듣던 애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제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도 오죽 좋으면 그럴까 싶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제 마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결혼 결정을 할까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아직 결혼 허락을 완전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비 장모의 말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지요? 자식들 결혼시키는 입장에 저희도 괜히 심력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뭘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드님은 눈치가 좀 없는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니 그래도 어른들끼린 말이 좀 통하네요. 편하게 말하라고 하시니 그럼 저도 편히 말하겠습니다. 우선 집은 그쪽에서 해오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저희 딸 눈치 보게 하지 마시고 공동 명의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구 집 딸은 결혼 잘해서 건물도 증여받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못 해줘도 명의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애들 앞으로 같이 살 집인데
이런 요구하는 게 부담은 아니잖아요. 저희 딸이 남편 때문에 눈치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혼수야 뭐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예물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뿐인 귀한 딸 시집 보내는 건데 대충 하고 싶진 않네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겐 아니어도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싶어요. 사실인진 아닌진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 여유도 꽤 되신다고 하던데 저 그 말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설마 자식 결혼에 그런 걸로 돈 아끼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혹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서로 편하자고 이렇게 예단에 관련해서 목록 준비해 왔습니다. 전 이 정도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예비 장모가 주는 예단 목록을 확인하게 됐고 저는 옆에서 슬쩍 곁눈질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빽빽이 적혀 있는 예단 목록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던 공동 명의에 제가 선물을 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한 줄 알았던 예물 예단 얘기까지 다시 꺼내시는 예비 장모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모님의 독단일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도 당황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도 여자친구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저는 여자친구와 제대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희진아, 너 여기서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장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옆에서 말려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 가지기 전에 말을 해줬어야지. 결혼식관에서 이야기 나누실 줄 알고 오신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우리 엄마 괜히 저러시는 거야. 오빠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혹시나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 봐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걸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기싸움? 희진아, 우리 부모님께서 장모님께 뭘 했다고 기싸움을 하셔? 혼수 관련해서도 이미 너희 집 형편 배려해 주셨고 딱히 우리 집에서 결혼 관련해서 작은 트집 잡은 것도 없잖아. 그냥 서로 가족이 되는 자리인데 즐겁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우리 부모님 찾아뵈서 인사드리면서 직접 느낀 게 있잖아.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걸 시키실 분 아니라는 거. 또 내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고. 그런데 네가 장모님께서 괜히 기싸움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장모님을 말리는 게 맞는 행동인 거지. 오빠, 원래 상견례 하면서 그 정도는 다 해. 거기다 우리 엄마는 혼자인데 아버님 어머님께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장모님께 뭘 했다고 저렇게 나오시냐고.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방금 전에 장모님께서 예단 명목이라고 요구하신 목록은 뭐야? 방금 전에 요구하신 목록들 예단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무리한 내용들이잖아. 거기다 이제까지 내가 드린 선물들도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선 여기서 오래 이야기할 순 없으니까 예단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예식 날짜만 정하자. 아니면 내가 핑계를 만들어서 여기까진 하고 다시 우리들끼리 이야기 나눈 다음에 상견례 자리 한 번 더 만들던지. 오빠, 혹시 돈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집에 그 정도 돈 쓰기 싫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아깝다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 말만 안 했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오빠네 형편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겨우 그 정도 예단 가지고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 그보다 더한 요구라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나 사랑 안 해?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말처럼 나 정도 되는 여자 데리고 가면서 우리 집에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오빠,
이전부터 내가 기분 나쁘게 느끼고 있었던 건데 꼭 오빠는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한몫 단단히 챙기려 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더라? 오늘만 해도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고 얼마나 무리한 요구했다고 상견례 도중에 날 불러내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까지 하고 상견례를 다시 치르자고 해? 지금 진행하는 결혼 오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누가 강제로 시키고 있어? 여자친구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제서야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잠깐 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연애 때 여자친구와 당시 제 눈앞에 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개념 있고 제 배경에 관심이 없던 연애 때 여자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시 제 눈앞에 있는 여자친구는 자신과 결혼을 빌미로 어떻게든 저에게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순간 제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에게 휩쓸려 다니며 했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요구했던 모습들은 제가 바라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죠. 여자친구의 속삭임과 결혼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맹목적인 생각에 제가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혼자였다면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 곧장 밖으로 나가겠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였으니 제 마음대로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상견례를 치르는 곳으로 돌아가 핑계를 대고 부모님과 같이 자리를 일어선 다음 앞으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는 다 알겠다는 말을 하고 우선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선 상견례 자리 분위기가 아까 전보다 더 가라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장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전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부모님의 표정을 보게 된 저는 분명 방금 전까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원인이 예비 장모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도 예상했죠. 어찌됐건 우선 그 자리를 부모님과 함께 일어서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핑곗거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방금 급한 연락이 와서. 아니 잠깐. 내가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자네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했나? 우리 희진이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면서. 그런데 내가 자네와 희진이가 없는 사이 자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던데. 자네 아직까지도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산다면서? 거기다 부모님 집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던데. 내 앞에선 대기업 못지않는 회사 운영하고 있다더니 결국 결혼 허락받으려고 한 거짓말이었어. 내가 이제까지 경우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이러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네. 자네 도대체 얼마나 버나? 얼마를 벌길래 우리 딸 호의호식 시켜준다고 자신만만한 거야? 예비 장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없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겠더군요. 호구 조사를 했던 거겠죠. 결혼을 빌미로 돈을 더 받아야 할지 아니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도 될지 떠보려고 물어본 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질문의 목적이 돈이었던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입에서 자기가 바랬던 대답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된 건지 저에게 얼마를 벌고 있냐고 물어본 거겠죠. 방금 전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며 제가 깨달은 바가 없었다면 전 그 자리에서 다시 제 능력과 배경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증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을 때였어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했고 그 대답으로 인해 이 결혼을 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비 장모의 속보이는 질문은 오히려 저에게 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전 애매하게 대답을 하기로 했어요. 한 3천 벌고 있습니다. 뭐? 겨우 3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이 중소기업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벌어? 자네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했던 건가?
건실한 회사라며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벌고 있다며? 그럼 지금까지 준 선물은 다 뭐고? 그것들 전부 빚지면서 주고 있었던 거야? 오빠, 3천이라니? 거짓말이지? 오빠 회사 직원들도 많잖아. 지금 잠깐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두 사람이 묻는 질문에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의도를 파악하셨는지 따로 다른 말씀은 안 하셨고요. 장모님께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건실하고요. 앞으로 더 커질 잠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돈 3천,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겁니다. 그런데 돈을 떠나서 전 희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건 보지 않고 저를 행복하게 해줄 희진이를 선택했고요. 아이고, 이거 완전 내가 속았네. 사기꾼 놈한테 코가 꿰일 뻔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없던 말로 하고 지금 이 자리도 파토하지. 오빠, 설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있던 거야? 지금까지 나 속인 거냐고? 더 이상 다른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여자친구와 파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저들 입에서 스스로 결혼을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고 했으니 곧장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건 이쯤에서 제대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 3천만 원이 아니라 월 3천만 원이라고 정정시켜 알려줬죠. 남편감을 그리고 사위감을 조건 보고 선택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네요. 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면 포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연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봉이 아니고 월 3천인데요. 제가 분명 저희 회사까지 알려드렸는데 그러면서 왜 계속 연 3천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검색 잠깐만 해봐도 저희 회사 신입 초급이 연 3천보다는 훨씬 더 주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신입보다 돈을 못 받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뭐 하는 짓이야? 어차피 어그러진 거 진상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 입으로 술술 사실을 불어놓더니 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사기꾼 새끼, 사람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가 있지. 사람을 끝까지 기만하려고 들어? 너 여기 음식들 뒤집어 쓰지 않는 걸 다행이라 여겨. 내 성격 같아서는 벌써 네 얼굴에 접시 집어 던졌을 텐데 내가 받기라 참는 거니까. 얼른 너희 부모님 모시고 꺼져라. 아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런 것들까지 꼬이네. 야, 희진아, 너 뭘 제대로 알아본 거야? 어떻게 저런 사기꾼 놈한테 1년 동안 놀았나? 예비 장모는 저를 끝까지 사기꾼으로 생각을 한 건지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앞에다가 은행 앱을 켜서 보여줬죠. 한 달에 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이에요. 예비 장모는 제가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이 혹시 사진은 아닌지 조작된 건 아닌지 요리조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거 하나 없는 화면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다는 표정을 지었죠. 놀란 예비 장모의 얼굴에 비웃음을 날린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뒤에서 예비 장모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진아, 나가서 석호 잡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나가서 석호 잡어. 석호 진짜야. 연 3천이 아니라 월 3천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나가서 잡어. 무시하고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피하더라도 여자친구나 예비 장모가 절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절 잡은 여자친구와 확실히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직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자신의 말에 휘둘리는 줄 알고 또다시 갑질을 하려고 했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몇 마디 했다고 결혼 포기하겠다는 거야? 방금 전 돈 이야기 때문에? 그거야, 오빠가 사람 오해하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속았다고 생각해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러게 말을 왜 오해하게 말해? 오빠 1년 동안 만나왔던 나도 순간 오해할 뻔했잖아. 우선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 나도 아버님 어머님께 따로 찾아가서 오늘 불미스러운 일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이제까지 호구처럼 끌려다니다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돼서? 사과를 하려면 너희 모녀가 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해야지.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께도 너희 모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뭐? 오빠 화난다고 지금 막말하는 거야? 정말 나랑 이대로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끝이야. 아까 너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대화하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싶더라. 그때 이미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싶었어. 너 연애할 때 네가 했던 말과 지금 네가 하는 말과 행동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니? 그땐 이 세상 개념은 다 있는 척, 돈에는 관심 하나도 없는 척 하더니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로지 돈이더라? 요즘에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은연중에 사람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거. 나도 결혼에 정신 팔려서 지금까지 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목을 맸던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전에 너랑 대화 나누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너희 엄마가 한 질문에 오해를 하게 대답했던 거야. 이후에 너희 모녀가 한 말로 인해서 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런 협박 나한테 통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나랑 정말 헤어지기라도 하겠다고? 내가 몇 달간 너한테 끌려다녔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네가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널 좋아했던 게 아니야. 조건 보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널 좋아하게 됐던 거지. 너처럼 내 조건 보고 결혼할 여자 찾았으면 너보다 수십, 수백 배의 모든 부분에서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네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해. 끝까지 저에게 갑질하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만남을 가지고 협박해오니 잠깐 식었던 화도 다시 올라왔죠. 예비 장모였던 여자도 이대로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찾아가 저와 여자친구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여자에게 경고를 단단히 했습니다. 주제 모르고 갑질하려다 결국 잡았던 물고기도 놓치게 됐는데 이제 만족하세요. 창서방, 내가 잘못했네. 자네가 날 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하나 있는 딸 귀하게 키우다 보니 내가 선을 넘었던 것 같네. 내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들 다 사과할 테니까 지난 일은 잊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두 사람 속을 다 보게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될 것 같아요? 헛된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들어온 건 이제까지 줬던 물건들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온 겁니다. 파혼한 마당에 예단 명목으로 받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입 닦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일주일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보내세요. 창서방, 자네 왜 이러나? 내가 잘못했대도? 그리고 그거 전부 선물 아니었어? 선물을 줬다 뺏는 게 어딨나? 선물인지 예단인진 당신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난 분명 당신 따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예단 명목으로 생각하자고 해서 줬었던 것들이니까 내가 말한 날짜에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개는 벌써 내가 팔아서 현금으로 썼거든.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그간 정도 있는데 조금만 기한을 늘려주거나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예비 장모는 방금 전까지 뻣뻣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에게 장서방이라는 호칭까지 쓰며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더 짜증을 불러일으켰죠. 지금까지 준 물건들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난 뒤
저를 붙잡는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이후에도 제 곁을 맴돌며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죠. 물론 소용없었지만요. 그러다 파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와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분들 중 한 분에게서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만남을 가지기 전 다른 모임에서도 다른 남자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도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역시나 목적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니 그 여자 남자 한 명 제대로 잡아 인생 펴보려고 그런 짓을 여러 모임에서 했다고 하네요. 듣게 된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아마 여자친구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도 사전에 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접근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하마터면 그 모녀에게 속아 넘어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끝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됐죠.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제가 줬던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자마자 칼로 잘라내듯 그들과의 인연을 끊었죠. 이후 저는 결혼에 대해 너무 강박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조급하게 행동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애초에 이 결혼을 하고 싶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던 거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천천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결혼을 꿈꿔야 하는 건데 결혼과 원하는 배우자의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을 정립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곁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과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었던 일이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됐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저희 또래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춰지며 자식을 둔 많은 부모님들께서 결혼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식들 결혼에 너무 무리한 압박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간 오히려 저처럼 큰 화를 입을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